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지난 8월 16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게재된 글로벌 공급망 관련 글을 공유 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와 연결되면서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두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The Wall Street Journal에 게재된 글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부제목, 데이터에 따르면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여전히 얽혀 있다. 제목만 봐도 아마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까지는 번역하지 않고 그냥 쭉쭉 갈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부제목, 데이터에 따르면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여전히 얽혀 있다. 2023년 12월 12일 미국 정부가 대중국 공급망과의 디커플링을 거듭 야기해왔지만 국제결제은행 BIS의 최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동남아와 멕시코 등 지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제품 중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고 기타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만든 많은 제품들은 중국의 공급업체가 핵심 원료들을 제공한 것이다. 공급망은 변화됐지만 출처, 발원지는 여전히 중국이다. 미국의 기업들과 정책 제정자들은 한바탕 엎치락 뒤치락 한 후 깊이 통합된 양국의 공급망은 디커플링 하기는커녕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절차가 추가된 관계로 복잡성과 제조 비용이 늘어났고 심지어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발견했다. 워싱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2018년부터 수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와 중국 제품 수입이 지난 몇 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고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러나 현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복잡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2021년 이래 점점 더 많은 무역이 기타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은 더 길어졌고 더 복잡해지는데 그 발원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미 당국의 강력한 압력하에 미국 기업들이 점점 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돌고 돌아도 미국에 공급되는 많은 상품은 사실 여전히 중국에서 왔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공급망 다각화 정책이 실제로는 그 발전이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올라가게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해서 동남아, 멕시코 등 지역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중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자체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현지 기업들에게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했다. 때문에 비록 종종 미국 기업이 태국 또는 기타 지역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판매자는 여전히 중국이었다.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로듐 그룹은 올해 9월 보고서에서 과거 5년에서 7년 동안 미국이 멕시코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계속 증가한 동시에 이 그림은 중국 제조업의 대외 직접 투자 추이인데 파란색이 중국의 대미국 직접 투자, 초록이 대유럽, 검정이 대동남아 투자 금액이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 2014년 이후 중국이 타국에 공급한 원재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한 것이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년 동안 중국은 줄곧 대체로 최종 제품 조립업체였는데 지금은 이미 신속하게 글로벌에서 중요한 부품 공급업체가 됐다. 중국과 미국의 상호 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코멘트했다. 작년 말 독일 알리안츠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미국의 276종 제품의 핵심 공급국으로서 전자제품에서 가정용 장비까지 거기서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커버하며 이 제품들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의 0.7%에서 2010년의 0.4%로 올랐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22종 제품의 핵심 공급국이며 그 제품의 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였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정책 제정자와 기업들이 중국의 방대한 제조업에서 분리해내고자 할 때 직면한 그 국면을 확연하게 보여줬다.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은 예상처럼 디커플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단계가 추가되어 비용이 증가됐고 제3국의 가격 상승은 궁극적으로 그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다트머스대 터크 경영대학원이 올해 8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5%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미국의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은 약 10% 올라갔고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가격은 3% 올랐다고 밝혔다. 중국의 모 신발 생산 업체가 2016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현지 공장을 열었고 그 캄보디아 공장에는 700여 명의 노동자가 있고 많은 미국 신발 브랜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공장의 사장은 캄보디아 현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캄보디아에서 수익을 내기가 중국보다 더 어려웠지만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미국 고객들은 캄보디아로의 공장 이전으로 인한 8%에서 10%의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미국 고객들은 원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정치적 리스크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8월 11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WTO 규칙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패권주의와 냉전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각종 보호주의 수법을 취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 남용, 관세 인상, 제한 조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거액의 보조금, 디커플링 야기, nearshore outsourcing, friendshoring 추진 등 소유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을 일방적으로 추구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 자국 관점에서 보면 디커플링으로 인해 공급망은 미국의 예상대로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 기업과 가정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수법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대중국 공급망 디커플링, 외국 기업들에게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여러 차례 이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의도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면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불리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의 원칙을 위반했기에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진중투였습니다.